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와 곡물값이 동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베일을 벗은 쿠팡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이 13조 원으로 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가 승리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는 합의금으로 2조에서 3조 원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SK는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나고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금융시장 소식으로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로 나흘 만에 재개된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융시장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전 내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1.59% 오른 3,149.82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기업별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은 3%대 강세이고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4%대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2%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1.49% 오른 978.68에 거래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3원 20전 내린 1,103원 80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제유가나 곡물값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 오른 59달러 4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6.2%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2.11%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곡물값의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대두는 53.7%, 옥수수는 40.7% 각각 올랐습니다. 국제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분은 3주에서 반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을 위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신고서에는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왔던 쿠팡의 주요 경영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이 신고서를 보면 알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이사회의 윤곽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쿠팡 INC 이사회가 공개됐는데요.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12명으로 사내이사 6명, 기타 비상무이사 4명, 사회이사 2명입니다. 단연 연봉이 주목을 이끄는데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기본급여로 85만 달러, 약 10억 원가량을 받았고 주식 보상으로 대략 140억 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기타 보상까지 포함하면 전체 급여는 160억 원 수준입니다. 주요 임원 중에선 투안팸 최고 기술 책임자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주식 상여금을 포함해 지난해 약 305억 원의 보수를 챙겼습니다. 그렇군요. 직원 내역을 또 보면요. 김 이장의 일가 친척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김 이장의 동생과 처제가 쿠팡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요 임원 직급은 아니긴 하지만 각각 약 3억에서 5억 원, 2억에서 3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신고서를 통해 배송기사인 쿠팡맨 등에게 최대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직원 수가 약 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200만 원 규모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쿠팡은 주주를 위한 배당금 정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방법입니다. 쿠팡은 상장 신고서를 통해 당분간은 사업개발 등의 자금을 사용할 방침으로 가까운 장래에 현금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이나 주요 고객들 지표들은 어땠습니까? 네, 쿠팡 매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91% 늘어난 약 13조 원 수준입니다. 적자 규모도 대폭 줄었는데요. 지난 2019년 약 7,200억 원 규모였던 적자가 지난해 5,200억 원대로 약 1,5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쿠팡은 고객 수가 1,485만 명, 유료 회원 수는 47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LG와 SK 양측이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양대 배터리 공룡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남은 카드가 사실상 합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영업비밀 탈취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또 SK가 항소를 하게 되면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수익금지 조치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항소 카드를 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관건은 합의금일 텐데요. 양측이 부르는 지금 간극이 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합의금 격차는 2조 원이 넘는데요. LG는 합의금으로 2에서 3조 원 수준을 요구하고 SK는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는 판결 이후 LG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합의금이 LG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낮은 2조 원대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가 합의금이 아닌 자회사 지분이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본격적인 협상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조만간 물밑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최태원 SK 회장의 대한상위 회장 취임이 다음 달 초라 그 전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는 18일 한국전지산업협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날 양측 대표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는 곧 시작될 백신 접종 계획도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금지가 풀렸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술집, 노래방 등 밤 10시 운영 금지 조치가 아예 해제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가 되죠? 네, 질병관리청이 오늘 오후 2월에서 3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층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우선 접종할지 여부인데요. 이 백신이 고령자에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고 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접종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분기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명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 및 종사자 78만 명 등 총 83만 명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이미 의료진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여서 요양병원 업소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중단됐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레는 건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 역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 등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올 1학기 때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급 학생들, 입시를 앞둔 학생들 우선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등교 재개를 환영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뿐만이 아닙니다. 단체 급식 중단으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기업들도 기대감이 큽니다. CJ 프레시웨이는 2019년만 해도 58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고 현대 그린푸드나 아워홈 등 다른 대기업 계열들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 작년 11월까지 폐업한 위탁급식 업체만 1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재개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급식 관련 식재료 납품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상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다시 시장이 활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오뚜기나 대상 등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고 전면 등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집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얘기가 더 이상 낯선 시대가 아니니까요. 청년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빚부담이 조금 덜 수 있을까요? 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채무자가 매달 갚을 원리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도입키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장 30년, 시중은행에서 최장 3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돈을 갚아나가는 기간이 최대 10년 더 늦춰지니까 그만큼 빚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서 정책 모기지에 먼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과 신혼부부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초창기 모기지 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주택저당증권 최장 30년 만기 채권을 시범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30년물 주택저당증권이 발행될 때마다 2배에서 8배의 응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젊은 층에 집중된 지원 정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앞으로 이제 분양받으시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의무 거주 기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요.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으니까 잔금도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주말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19일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면 청약 당첨 후 최소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을 살아야 하고 공공택지라면 각각 2년과 1년 더 긴 기간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거나 이사를 갈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만 합니다. 2월 19일 이후에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당첨 후에 팔거나 전세를 주지 못하고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들은 사전에 중도금, 잔금 마련까지의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기보다 입주 시점에 잔금 등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법원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 민상소 4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게 됐다며 일하지 못하게 됐으니 미래 예상 소득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직장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월 평균 근로일수를 곱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제3부는 관례대로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해 판결한 1심을 깨고 월 18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은 1심 7,800여만 원에서 2심 7,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월 근로일수를 좀 줄여서 책정한 근거는 뭡니까? 시대 변화상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 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월 근로일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지난 2013년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부 통계를 들어 도시 일용 근로자 월 근로일이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된 소송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청년 실신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실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드러내는 말 중 하나인데요. 설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권준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학자금 대출만 3천만 원 가까이 받은 취업준비생 조모 씨.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학자금 대출의 절반가량을 갚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채무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태고 있고요. 빚을 안고 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갚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빚이다 보니까 1,600만 원이면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죠. 문제는 청년층의 부채와 재무 건전성입니다. 지난해 20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2.5%로 그 전해보다 3.4%포인트 늘었습니다. 20대의 신용대출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은 5조 원대였지만 12월 가서는 40% 이상 늘어난 7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나 높은 9.5%로 치솟으면서 청년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해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심각해지는 청년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상환 유예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 연령도 만 29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빚을 빚으로 갚는 다중채무자도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청년 신용불량 문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면 좋을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테슬라의 대항마인 아이오닉5를 다음 주에 공개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결국은 테슬라 역시도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가격을 낮췄다고요? 네, 테슬라 코리아가 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2일 이 중형 SUV 전기차 모델 Y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차 가격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판매가 6천만 원 이하 전기차에만 이 보조금 100%를 지급키로 하자 기본 트림인 모델 Y의 이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 이 모델 3의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도 내렸습니다. 당초 6,479만 원인 이 롱레인지 트림 가격을 보조금 100%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역시 5,999만 원으로 480만 원 낮췄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가격 산정과 배경과 관련해 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몸값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것이죠.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이 아이오닉 5 내부 티저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이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차량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가격이 얼마나 될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앞서 내린 만큼 이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오는 23일 아이오닉 5를 온라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달걀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형 편의점인 GS25가 30개, 그러니까 달걀 한 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원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달걀 사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의점 달걀 가격도 치솟습니다. 그렇습니다. GS25는 내일부터 총 3개 달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란 30개 대리 상품은 현 판매가 6,800원을 8,900원으로 2,000원가량 올립니다. 중란 30개 대리 상품도 4,900원인 가격을 7,900원으로 3,000원 인상됩니다. 지난달 GS25가 10개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 제한에 나서지 않았던 대란 10개 대리 상품의 경우에는 3,300원으로 300원 가격이 인상됩니다. 3,000원 오른다라고 하면 부담이 꽤 되는 수준인데요. 고병원성, 그러니까 AI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AI로 달걀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GS 리테일은 각 점포에 이 계란 원매가 인상을 알리면서 주류 독감 확산에 따라서 계란 시세가 상승해서 가격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경기도,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 등 총 93곳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달걀 한 판 소비자 가격이 10일 기준으로 7,500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박 기자, 그런데 정부가 지금 수입 달걀을 계속해서 들여오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달걀 가격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 점이 고민입니다. 정부는 이 설 명절 전에 달걀 2천만 개, 설 이후에는 추가로 2,400만 개를 해서 이번 달에만 총 4,400만 개의 달걀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 큰 효과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선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 달걀을 선호하고 또 추가 수입량이 전체 달걀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제약업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와의 미국 보톡스 소송전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미국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수입금지 명령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항소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대웅제약이 보면 미국에서 어떤 부분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까? 네,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 금지 명령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또 미국 파트너 엘러가는 지난 2019년 1월에 대웅제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했고 수차례 판결이 연기된 끝에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ITC 최종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치는 오는 미국 시간으로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 14일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했고 유통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미 ITC 판결에 대한 항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톡스 분쟁은 미 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지난달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조사해달라며 미국 식품의약국에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청원을 환영한다며 비꼬았고 대웅제약의 거짓 주장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SBS 비즈 손성우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어젯밤 49,000달러를 넘어섰고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서도 주말 사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테슬라에 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죠. 곧이어 트위터의 잭 도시 CEO가 민간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 500개를 기부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모건 스탠리가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제도권에 안착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IT 공룡 애플이 올라탈 것이란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내놓은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가 애플페이에 처음으로 탑재된다는 소식에 애플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애플과 비트코인의 접점이 생겼다는 건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행보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뜨거운 만큼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결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의 제도권 안착은 쉽지 않다면서 거품이 곧 터질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설 연휴에도 주행 중이던 BMW 520D 모델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주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7시 41분쯤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MW 520D 차량에 불이 나서 진화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도 통영 방면 무주 IC 인근에서 주행하던 BMW 520D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새벽과 아침 사이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흐렸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으로 큰 폭으로 낮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과 함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도 점차 개겠고요. 대기의 확산도 원활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나빴던 공기질이 점차 회복되겠는데요. WHO는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이어진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보통 단계까지 완화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쾌적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공기질이 다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백브리핑 시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